사주팔자에는 대운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10년마다 돌아오는 기운인데 이 대운이 들어오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큰 변화가 생긴다고 하죠. 주변 사람들이 바뀐다던가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게 된다던가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던가 등등. 저는 사주팔자를 맹신하거나 자주 보러 가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대운이라는 말과 그 뜻을 들었을 때 그때가 어쩌면 내 인생에서 대운이 들어오던 때였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사건으로 인해 정말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 제 마음가짐이나 심경도 많이 달라졌었거든요.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은 12살, 그 일이 있었던 당시엔 5살이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 후 바로 아이를 가졌었고 결혼 전부터 다니던 회사는 아이를 가지면서 바로 그만두었어요. 그때만 해도 육아휴직이라는 개념이 지금 같지는 않아서 제가 다녔던 것 같은 작은 회사든 보통 임신을 기점으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 후 아이를 키우면서 집에서 살림하고 그렇게 몇 년을 보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를 볼 때면 참 기쁘고 좋았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허하고 힘들기도 했어요. 원체 활동적이고 일을 해야 되는 성격인지라 집에서 살림하고 애보는 게 적성에는 참 안 맞았었거든요. 아이가 조금 크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는 저도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또 막상 일을 하려고 하니 문제더군요. 이전에 회사를 다녀보긴 했지만 그때도 그냥 사무직, 간단한 격리일 정도를 했던 거라서 경력 인정을 받기도 쉽지 않았어요. 아기도 있고 경력 단절된 아줌마가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일은 하고 싶었지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막막하던 때였습니다. 같이 육아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동네 언니가 자기가 준비하는 부업을 같이 해보겠냐고 하더라고요. 그 언니는 결혼 전 원래 옷 장사를 했었고 지금은 접었는데 아기 옷을 떼어다가 인터넷 마켓에서 팔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 아기 옷에 관심도 많았고 또 원래도 미적 감각이나 센스가 있다는 소리는 주변에서 많이 들었었어요. 아이 옷을 잘 입힌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요. 왠지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같이 해보기로 했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자 저희 남편은 혀를 차더군요. 아줌마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무슨 일을 벌리려고 그러는 거야. 마켓이라고 해도 결국 쇼핑몰 사업 같은 건데 그런 건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남편은 저를 무시하는 말을 잘했었어요. 그날도 아니나 다를까 네가 하면 뭘 하냐고 저를 무시하더군요. 그 언니가 원래도 그런 일 했었대. 그래서 물건 떼우고 이런 방법은 다 알아. 나는 옷 예쁘게 코디해서 촬영하고 마켓 관리하고 그런 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만 들으면 예쁜 옷 떼다가 올려놓고 팔면 잘 팔릴 것 같지? 야, 세상 일이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돈 못 버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여튼 순진한 건지 뭔지. 남편은 제가 뭔가를 한다거나 배워보겠다고 하면 저렇게 꼭 무시하며 초치는 소리를 잘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참 속상했고 내가 그렇게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인가 주눅들고 자신감도 점차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원래 이런 사이였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제가 좀 대장부 같은 성격이고 남편은 좀 소심하고 제 말 잘 듣던 성격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같은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로 만나 오랜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한 거죠. 저희가 결혼을 20대 후반에 했으니까 횟수로도 꽤 긴 연애를 했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쭉 사귀었던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 헤어진 적도 많고 헤어진 기간이 꽤 길 때도 있었어요. 한 번은 1년 정도 서로 연락을 안 한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진짜 헤어졌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국 1년 뒤에 남편이 다시 연락이 왔고 그리웠던 저도 다시 만나면서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은 그런 저희를 보고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가 없는 커플이라며 무조건 결혼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국 남편과 나는 헤어질 수 없는 사이고 우리는 결혼까지 해야겠구나. 이런 게 운명이자 인연인가 보다라고요. 그때는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랑이라도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헤어져도 결국 또 만나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대단하게 느껴진 사랑도 막상 결혼해보니 시시해지는 건 똑같더군요. 좋게 말하면 친구처럼 편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편해도 너무 편해서 무시하고 꼽주는 사이까지 된 거죠. 제가 일을 그만두고 경제력이 없어지게 되면서 남편의 일방적인 무시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렇게 오래 연애를 했으면서도 남편이 이런 성격인지는 몰랐어요. 남편이 그렇게 매번 무시를 하니 저도 갈수록 자신감도 떨어지고 위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언니가 말한 그 일은 남편이 뭐라고 하든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잘할 자신도 있고요. 초기 자본금이 조금 필요했는데 제가 생활비 받는 거 말곤 돈이 따로 없어서 친정 식구에게 조금 빌렸어요. 그리고 동네 언니랑 호기롭게 시작했죠. 그 언니는 저희 집보다 더 좁아서 저희 집 방 한 칸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샘플 옷들이 쌓여 있어서 좁은 방은 더 비좁았지만 그래도 한켠에 노트북 마련해 놓고 그걸로 마켓 열고 주문도 받고 할 건 다 했어요. 거실에다 커다란 반사지 펼쳐놓고 옷사진 찍고 착용 컷은 언니랑 저희 아이 데리고 야외 나가서 찍고 그런 식이었죠. 초라한 시작이었지만 그래도 참 재밌더라고요. 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설레고 가슴 벅찼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장사가 잘 될지, 어떻게 하면 옷이 더 예뻐 보일지 고민하는 것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일을 하다 보니 처음엔 거의 팔리는 게 없어서 적자에 가까웠던 매출도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엔 돈도 안 되는 거 일만 벌인다며 혀를 차다가 점차 매출이 늘어나는 걸 알고는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좋아하고 응원했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 보내고 언니가 저희 집에 와서 일을 했었는데 저도 일이 바쁘다 보니까 점차 집안 살림에는 소홀해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밑반찬 만들어서 그걸로 언니랑 식사를 했었는데 그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빠지면서 배달을 잘 시켜 먹게 되었습니다. 그냥 간단한 도시락이나 샐러드 같은 걸 주문해서 일하면서 후다닥 먹고 말았죠. 일이 바쁘지만 주문이 많이 밀려들 때면 힘들다는 생각도 없이 마냥 즐겁고 좋기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는 언니랑 도매시장에 갔다가 제가 커피를 사온다고 언니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했을 때였어요. 저는 인근 상가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는 얼굴 하나가 제 옆을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황급하게 그 사람을 잡았죠. 희숙아! 희숙이었습니다. 희숙이는 깜짝 놀라서 돌아보더라고요. 어머 연주야! 웬일이야 너를 여기서 다 보고. 그러게. 희숙이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고3 때 같은 반이었고 같은 반이었던 저희 남편하고도 친구인 사이입니다. 고등학교 때야 너나 할 것 없이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었고 희숙이랑도 그랬지만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을 많이 하거나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냥 동창 모임 할 때 보거나 안부 정도는 묻는 사이였죠. 제가 알기론 희숙이가 다른 동네에 산다고 했었는데 저희 동네에서 이렇게 마주쳤더라고요. 여기 어쩐 일이야? 아, 나 이 근처에서 살아. 어? 네가 여기 산다고? 너 전에 시청 근처 아파트 산다고 했었잖아. 남편이 시청에서 일해서. 음, 근데 이사했어. 어머, 그래? 이 근처로?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희숙이는 시청 근처에 있는 비싼 아파트에 산다고 들었는데 저희 동네는 다세대 주택이 많은 비교적 집값이 싼 동네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 쪽으로 이사를 왔다고 하니까 좀 의외였죠. 그렇구나. 커피 마시려고? 너도 한 잔 사줄까? 됐어. 나 어디 가려던 참이라서. 아, 그래, 그래. 어서 가봐. 야, 근데 우리 동네로 이사 왔으면 조만간 얼굴 한번 보자. 너네 집 알려줘. 알겠어. 한번 연락할게. 희숙이는 웃으면서 인사하더니 가더라고요. 저는 우연히 만난 친구가 반갑기도 하면서 여기로 왜 이사를 왔을까, 집이 좀 어려워졌나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엄청 친한 사이까지는 아니라서 그냥 궁금한 채로 묻어두고 말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궁금함을 해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참 기가 막힌 상황으로요. 그날도 역시 다른 날과 똑같이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벤트 진행하는 게 있어서 이벤트용 상품과 주문 상품을 분류하고 송장 출력해서 택배 싸서 보내고 오전 시간이 바쁘게 흘렀죠. 언니가 배고프다며 밥 좀 먹고 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어플을 켜서 주문을 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쓰던 배달 어플을 켜서 주문을 했었거든요. 저희 집 주소가 기본으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손댈 건 없고 음식만 골라서 주문하면 됐었죠. 그렇게 평소처럼 주문을 했고 다시 일을 하는데 한 40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도시락 시키셨죠? 네. 주소 잘못 적으셨거든요. 네? 제가 지금 배달 왔는데 여기서 안 시켰다고 하시네요. 주소 잘못 적으신 것 같아요. 어머, 잠시만요. 저는 놀라서 어플을 켜서 확인했죠. 거의 매일 시켜 먹다시피 해서 주소는 보지도 않고 시켰는데 주소가 갑자기 바뀌어 있다니요. 그런데 정말 어플로 들어가 보니 처음 보는 주소가 찍혀 있는 겁니다. 동네는 저희 동네가 맞는데 집원이 아예 다르더라고요. 저는 여기가 어딘데 찍혀 있을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배달원 분이 기다리고 있으니 다시 전화를 받았죠. 죄송해요. 실수로 잘못했나 봐요. 혹시 이쪽으로 다시 배달해 주실 순 없나요? 배달이 밀려 있어서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직접 가지러 오시면 안 되나요? 거기가 어디인가요? 혹시 우체국 쪽 아세요? 우체국 맞은편에 예송빌라거든요. 201호. 아, 우체국 알아요. 자주 가요. 그럼 제가 가지러 갈게요. 그냥 거기 놔두세요. 네. 제가 전화를 끊고 옷을 입으니 언니는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아니, 배달 주소가 엉뚱한 대로 되어 있어. 어머, 왜? 주소 저장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상하다. 내가 뭐 설정을 잘못했나? 일단은 엉뚱한 집으로 배달 갔다니까 내가 찾아올게. 우체국 쪽이면 여기서 5분이면 가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급하게 우체국 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가는 내내 참 이상하더라고요. 배달 어플은 주소를 변경하려면 따로 검색을 하고 주소를 적어야 되는데 그곳은 제가 별로 가본 적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실수로라도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 주소를 적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곳에 아는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닌데요. 결국 제가 한 게 아니면 같은 아이디를 쓰는 남편이 바꿨다는 건데 혹시 이 근처에 남편 친구라도 사는 건가 싶었습니다. 어쨌든 서둘러 그 빌라를 간 저는 201호로 올라갔습니다.
음식이 문 앞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결국 201호 초인종을 눌렀죠. 저기 죄송한데 아까 배달 잘못 시킨 사람이거든요. 음식 찾으러 왔는데. 아, 잠시만요. 음식인데 바닥에 두기 그래서 제가 잠깐 안에 놔뒀어요. 기다리세요. 성가시고 귀찮을 텐데 일부러 음식을 안에서 보관했다니 참 고맙더라고요. 고맙다는 인사를 꼭 해야겠다 하던 찰나 문이 열리고 그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머, 희수가.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이 다름 아닌 희숙이었거든요. 얼마 전 카페 앞에서 마주쳤던 그 동창생 희숙이요. 희숙이도 제가 오자 너무 놀라더라고요. 어머, 연주야. 세상에, 웬일이야. 여기 너네 집이야? 어? 음식 주문 잘못했다는 사람이 너야? 나 지금 깜짝 놀랐어. 너네 집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보니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배달 주소가 뜬금없이 희숙이 집으로 되어 있다니요. 저는 희숙이 집이 여긴지도 몰랐는데요. 처음엔 놀라고 신기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희숙이도 당황스러운 얼굴로 제 눈을 피하더니 급하게 제 음식을 건네주더라고요. 여기 네 거. 고마워. 그럼 맛있게 먹어. 난 들어갈게. 그리고 희숙이는 급하게 문을 닫았어요.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음식이 든 종이 가방을 들고 그 빌라를 내려왔습니다. 가면서도 기분이 멍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고요. 아예 생판 모르는 집이면 어플에 오류가 있었나 보다, 내가 실수로 엉뚱한 집을 잘못 입력했나 보다 생각할 텐데 희숙이 집이라뇨.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니까 결국 같은 아이디를 쓰는 남편이 희숙이 집에 와서 배달을 시켰다는 말인 거니까요. 그걸 깨달은 순간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도대체 남편이 언제 희숙이 집을 온 건가 싶었어요. 저는 한달음에 다시 희숙이네 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희숙이는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캥기는 게 없으면 열어줄 텐데 문을 안 열어주는 것만 봐도 분명 뭐가 있는 거였죠. 희숙아, 너 문 좀 열어봐. 제가 막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계속 누르니까 그제야 희숙이가 문을 열더라고요. 왜 이래? 혹시 우리 남편, 그러니까 김윤재 여기 왔었어? 무슨 소리야? 윤재가 여길 왜 와?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나는 너네 집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왜 배달 주소 설정이 여기로 돼 있냐고. 왔었지? 내 남편 여기 와서 배달시켜서 밥 먹은 거 맞지? 야, 좀 작게 말해. 다른 이웃들 들어. 듣던지 말던지 무슨 상관이야. 맞지? 그런 거 아니라니까? 네가 주소 잘못 적어놓고 왜 나한테 그래? 나와. 희숙이는 저를 밀며 문을 닫으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희숙이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집안 살림은 단촐했어요. 희숙이는 무슨 짓이냐고 따라와서 제 팔을 당기더라고요. 너 뭐 하는 짓이야? 남의 집에 함부로. 당장 나가. 그런데 제 눈에 그게 띄고 말았습니다. 냉장고에 붙은 폴라로이드 사진. 바로 희숙이와 제 남편이 다정하게 함께 찍은 사진이요. 저는 달려가서 그 사진을 떼어봤고 희숙이는 놀라며 사진을 뺏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희숙이를 확 밀어버렸습니다. 너 이거 뭐야? 네가 왜 내 남편이랑 사진을 이렇게 찍고 이걸 여기에 붙여놔? 너네 뭐야 진짜? 저는 눈이 뒤집히는 기분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따졌습니다. 희숙이도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같은 동네 정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왜? 야, 너 미쳤어? 전화해서 갑자기 뭐라는 거야? 나 지금 어딘 줄 알아?
장희수, 그 기집애 집에 와 있어. 제 말에 남편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왜 대답 안 해? 걔네 집에 갔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남편은 일단 발뺌하더라고요. 쇼하고 있네. 너랑 희숙이 년이랑 같이 찍은 사진도 내가 보고 있거든? 잔말 말고 이 집으로 와. 어딘 줄은 말 안 해도 네가 잘 알겠지. 지금 어떻게 가? 뭐라고? 됐어. 그럼 그냥 오지 마. 오지 말고 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아, 왜 이래 진짜. 당장 지금 와. 내가 정비소를 찾아가기 전에. 알겠어.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쓰러져 있는 희숙이에게 말했죠. 야, 네가 말해봐. 너 내 남편이랑 바람 폈니? 그리고 너 여기 왜 살아? 너 시청 근처에서 산다며. 너네 남편이랑 너네 애는 어디 갔어? 뭐 어떻게 된 거냐고. 제 말에도 희숙이는 묵묵부답이더라고요. 아, 잠깐만. 너네 남편 시청에서 공무원 한다 그랬지? 그때 동창 모임에서 한 말 기억나네. 교통국 계장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전화해서 직접 물어봐야겠다. 제가 시청에 전화를 걸려고 하니까 그제야 득달같이 달려와 제 팔을 당기더라고요. 그만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같은 소리 하네. 남의 남편이랑 놀아나 놓고 뭔 개벽다구 같은 소리야. 너네 남편 아는 건 무섭나 보지? 그만하라고. 나 어차피 이혼했으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벙쪘습니다. 뭐? 이혼? 그래. 여기서 혼자 사는 거 보면 모르겠니? 나 이혼했어. 그 말을 듣자 더 기막히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싱글이셔서 남의 남편 꼬드긴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이혼하자마자 좋다쿠나 친구 남편 꼬드겨? 네가 사람이야? 너 혹시 이 짓거리로 이혼당했니? 돌싱 됐다고 바로 친구 남편 꼬드기는 년이나 거기에 좋다고 넘어가는 내 남편 놈이나.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김윤재 원래도 나랑 사귀었거든? 저는 이건 또 뭔 말인가 했습니다. 뭐? 윤재가 너랑만 사귄 줄 알아? 나랑도 사귀었다고. 저는 기가 막혀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중간중간 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사귀다가 결혼까지 한 건데 희숙이랑도 사귀었었다니요. 그게 말이 돼? 도대체 언제? 너는 그렇게 오래 만나고도 네 남편을 참 모른다. 희숙이는 그렇게 비아냥거렸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휘청거리고 있었어요. 이전에도 사귄 적이 있었다니 저는 아예 몰랐던 사실이라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그때쯤 남편도 헐레벌떡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너무 기막힌 게 집 비밀번호도 아는지 알아서 누르고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은 숨을 몰아쉬며 저와 희숙이를 보는 겁니다. 표정이 어디까지 들은 건지 어떻게 변명을 해야 하는지 머리 굴리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저기 연주야. 너 나랑 사귈 때도 희숙이 얘랑 만났었다며? 어?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런 적 없어. 없긴 뭐가 없어. 얘가 지금 다 말했는데. 나도 모르게 둘이 만났었고 얘 이혼하자마자 신나서 이 집 드나든 거야? 뭐 이런 미친 것들이 다 있지? 아니야. 다 오해야. 남편은 그러면서 희숙이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넌 무슨 소리란 거야? 맞잖아. 아, 미치겠네 진짜. 연주야, 일단은 집에 가서 얘기하자. 야, 김윤재, 그만해. 차라리 잘 됐어. 다 말하고 너네 갈라서. 너 어차피 와이프랑 더 안 살고 싶다며. 애정 하나도 없다며. 너 미쳤어? 그만 못해? 아주 가지가지였습니다. 희숙이한테 저랑 안 살고 싶다는 소리까지 한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것들 다 죽이고 나도 같이 죽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화가 났어요. 남편이 자꾸 집에 가서 얘기하자길래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 혼자서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울며 불며 집으로 도착한 저, 언니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그래? 저는 울면서 겨우겨우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언니는 기막혀서 입도 못 다물더라고요. 세상에, 그럼 그 주소가 네 친구 집이란 말이야?
미쳤다 진짜. 너네 남편 미쳤나 봐. 진짜 그것들 죽이고 나도 콱 같이 죽고 싶더라고. 일단은 너네 남편 좀 이따 집으로 올 거니까 나가자. 나가서 진정 좀 하자. 언니는 그렇게 저를 데리고 급하게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물도 주고 진정 좀 하라고 달래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꺼이꺼이 울다가 겨우 마음을 진정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언니가 그러더군요. 일단은 증거부터 잡아. 어떻게? 너 아까 경황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을 거 아니야. 저녁에 남편하고 얘기할 거잖아. 그때 녹음해. 대화 내용 다. 어떤 결론을 내리던지 일단 증거는 있어야 돼. 알았지? 저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냐며 같이 울먹이며 저를 달래주더라고요. 그날 오후 언니가 아이들 하원도 시켜주고 저보고는 생각 좀 하라며 저희 아이까지 데리고 키즈 카페에 데려왔습니다. 저는 혼자서 근처의 카페에 앉아서 멍하게 생각을 정리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계속 전화 오고 어디냐고 난리를 치는데 저는 일단 생각 정리를 좀 해야겠더군요. 그리고 언니 말대로 어떻게 하든 간에 일단 증거는 잡아야겠다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가보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얘기 좀 하자길래 아이는 거실에 TV 틀어주고 방으로 갔습니다. 가기 전에 폰으로 녹음 기능도 켜두고요. 남편은 준비라도 한 양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우연히 동네에서 만났어. 이혼하고 여기서 혼자 산다더라고. 그러면서 먼저 자기 집 형광등 좀 바꿔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갔었어. 그걸 시작으로 계속 왔다 갔다 했다고? 남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많이는 아니고 3-4번 정도. 가서 배달로 밥도 시켜 먹고 잠도 자고 했네? 안 잤어. 말이 되는 소리래. 그럼 뭐하러 거길 갔는데? 너네 예전에 만났었다며. 나랑 사귀는 동안에도 네가 양다리까지 걸치면서 희숙이 만났다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 전에 1년 정도 안 만났었잖아. 그때 만난 거야. 나는 전혀 몰랐네. 네가 희숙이랑 그랬는지. 그냥 친구인 척 동창 모임에선 잘도 얘기하더니 참 뻔뻔도 하다. 어쨌든 그건 과거라 치고 네가 희숙이네 집 오며 가며 바람핀 거 맞잖아. 바람이라기보다 똑바로 말해. 자꾸 말 돌리지 말고. 내가 다 봤는데 이럴 거야? 그래, 좀 만났어. 이혼하자. 못 살겠어 너랑. 무슨 이혼이야. 그럼 그 꼴을 보고 계속 살자고. 너 같으면 그럴 수 있어? 그 말에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신 안 그럴게. 내가 눈이 돌았어. 다신 안 그럴게. 잘못했어. 예준이를 생각해봐. 저 어린 걸 놔두고 무슨 이혼이야. 당신이 뭐 언제부터 그렇게 애 생각하는 아빠였다고. 놀아주는 것도 귀찮아서 맨날 애 TV나 틀어주는 주제에. 내가 아빠인데 애 생각 안 하겠어? 잘못했어. 그냥 한 번만 봐줘. 나 걔랑 그런 사이 아니야. 그냥 한순간에 잘못된 실수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 실수 맞아? 장희숙 말 못 들었어? 이혼해 달라잖아. 걔 미친 거야. 있어봐. 남편은 그러더니 전화를 들어 전화를 걸더라고요. 희숙이에게 거는 전화였습니다. 그러더니 야, 장희수, 너 뭔가 대단한 착각하나 본데 내가 대가리에 총 맞았냐? 연주랑 헤어지고 너 같은 거랑 살게? 나 그럴 생각 전혀 없거든? 너 혼자 착각한 거야. 우리는 끝이야, 끝. 엉겨붙을 생각하지 말고 너 혼자 알아서 살아. 알았어? 그리고 남편은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생쇼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그러더군요. 여보, 연주야, 한 번만 봐줘. 예준이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 응? 한 번만. 저는 일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괘씸했지만 결단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결국 아이가 걸렸거든요.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은 다 비슷하겠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못 참을 것도 다 참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에 다 일어난 일이다 보니 저도 좀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생각을 해봐야겠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알겠다고 나도 생각할 시간을 갖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용서했다고 생각하는지 좀 안도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용서한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죠. 그 후부터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더군요.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제가 형벌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과 희숙이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니, 애초에 둘이 사귄 적도 있다니, 게다가 희숙이가 이혼하자마자 그 집에 드나들고 비밀번호까지 알고, 생각할수록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았어요. 당연히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아이한테도 신경을 못 쓰겠더라고요. 배신감에 눈물만 나고요. 이런 제 모습을 지켜보는 언니도 너무 걱정하더라고요. 저는 이혼하고 싶지만 아이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죠. 그러자 언니는 당연히 예준이가 제일 눈에 밟히지만 그래도 연주 네 생각만 해. 결국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한 거거든. 어떤 결정이든 네가 제일 맘 편하고 좋은 쪽으로 결정해. 네가 속 끓이고 힘들어하면 애가 모를 줄 알아? 다 알아. 이런 일에 있어서는 네 생각을 최우선으로 해. 알았지?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들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헤어지고 뭐하냐고 하겠지만 막상 제 일이 되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이도 눈에 밟히고 여러 상황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참고 살기도 힘들더라고요. 계속 머릿속에서 남편과 희숙이의 모습이 떠오르고 미칠 것 같았죠. 그래도 아이를 생각해서 참을까, 나만 덮고 살면 될까 하던 때였습니다. 제 이런 고민이 무색하게도 남편 놈은 또 제 뒤통수를 쳤어요. 이 일 이후 약간의 의심병이 생긴 저는 남편 몰래 남편 핸드폰을 뒤져보게 됐죠. 남편 비번을 몰랐는데 혹시나 해서 저희 집 통장 비번을 쳐봤더니 풀리더라고요. 단순한 사람이라 비번을 통일해서 잘 쓰거든요. 그렇게 폰을 열어서 뒤져보니 희숙이와의 대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또 뒷목을 잡았죠. 희숙아, 내가 아까 전화로 그렇게 말해서 미안해. 어쩔 수가 없었어. 알아. 그렇게 안 하면 연주가 난리치니까. 고마워. 내 마음 알아줘서. 진심 아닌 거 알지? 알긴 아는데 그래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네. 미안해. 내가 내일 출근하면 전화할게. 너무 마음 쓰지 마. 근데 어쩌기로 했어? 이혼할 거야? 아니, 일단 달래놨어. 달랜다고 달래줘? 연주 걔도 참 단순하다. 차라리 그냥 헤어져. 헤어지고 나랑 살자. 너도 연주랑 살기 싫다며. 살고 싶어서 사냐? 애 생각해서 사는 거지. 그리고 전에 말했잖아. 요새 연주 돈 잘 번다고? 그래. 몇 년을 집에서 내 돈만 쓰다가 이제는 돈 좀 번다니까? 옷 판다고 했나? 아동복 파는데 내 보기엔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아. 야, 걔가 돈을 좀 많이 벌어놔야 나중에 재산 분할을 할래도 뭘 받아낼 거 아니야. 좀 기다려봐. 알았어. 근데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 했어? 배달 주소. 아, 매번 바꿨는데 저번에 갔을 때 바꾸는 걸 깜빡했네. 다음부턴 네 걸로 시키자. 그래, 알았어. 당분간 못 보겠네. 보고 싶은데. 보면 되지. 내가 내일 연락할게. 그날 남편이 저에게 잘못했다고 빌던 날, 희숙이에게 전화해서 욕을 하고 전화를 끊었던 그날, 새벽에는 몰래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더라고요. 저는 아이 방에서 눈물 콧물 흘리며 잠도 못 자고 누워 있었는데 남편이란 놈은 안방에서 희숙이랑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대화를 보는데 화가 나다 못해 차라리 차분해지더라고요. 갈팡질팡하던 제 마음을 한 큐에 결정해 줬다고나 할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대화 내용을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변호사를 만나 상담했고
녹음에다가 대화 내용도 다 있어서 증거로는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혼 서류를 들고 갔고 남편과의 대화를 위해 아이는 친정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어요. 아, 덮기로 했잖아. 갑자기 왜 이혼이래? 하면서 지가 더 펄쩍 뛰더라고요. 네가 조금이나마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못했다 뉘우치면 한 번은 눈 감아줄까도 생각했어. 예준이 생각해서. 근데 나한테 무릎 꿇고 빈 그날 밤에도 너 장희숙이랑 대화했더만. 내가 요새 돈 좀 버니까 좀 기다리라고. 그 말에 남편은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 내 폰 뒤졌어? 뒤졌어. 도저히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서 뒤져봤는데 혹시나가 역시나네. 사람 쉽게 안 바뀌나 봐. 혹시나 해서 믿어볼까 했는데 보기 좋게 뒤통수를 또 때려주시네. 남편은 또 무릎을 꿇더라고요. 연주야, 진짜 잘못했어. 그거는 걔가 미쳐서 갑자기 무슨 짓 저지를지 몰라서 그냥 달래주려고. 야, 김윤재, 너 무릎 진짜 싸구려다. 불리하다 싶으면 그냥 무릎 꿇어? 나한테는 장희숙 욕하고 장희숙한테는 내 욕하고. 너도 진짜 어지간하다. 내가 예준이 생각해서 덮어보려고 했거든? 근데 이건 아니네. 예준이가 당신 같은 아빠한테서 뭘 배우겠어. 우리는 끝이야. 당신이 협의 안 하면 소송할 거고 당연히 위자료 소송도 할 거야. 장희숙 걔도 상간소송 기다려야 될 거고. 야, 연주야, 예준 엄마.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서 함께 온 시간이 얼만데 애정이고 사랑이고 떠나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의리도 없니 너는? 너랑 지내온 시간이 아깝다. 장희숙이랑 서로 죽고 못 살던데 보내줄게. 둘이서 살아. 보내준다는데 왜 이래? 내가 걔랑 왜 살아? 못 살 게 뭐 있어. 그 집에 뻔질나게 드나들 땐 같이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살라고. 아, 연주야. 추잡스러운 꼴 그만 보여. 한 줌 남은 전까지 다 떨어지려고 하니까. 난 엄마 집 가서 지낼 거니까 협의할 건지 아닌지만 문자로 얘기해. 저는 그렇게 쏘아붙이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만이라도 그 인간 얼굴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당연히 이혼 못한다고 버텼고 결국 소송으로 들어갔어요. 증거도 충분하고 소송 자체는 큰 문제가 없었죠. 다만 갑자기 집을 나온 것과 아이에게 아빠의 부재를 설명하는 문제가 너무 컸습니다. 너무 미안하기도 했고요. 못난 엄마 아빠 사이에 태어나게 해서 눈물나게 미안하더라고요. 아이가 그때는 많이 어려서 엄마 아빠의 헤어짐에 대해 완전하게 이해는 못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돌려서 잘 얘기를 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 저는 나와 살면서 언니 집으로 출퇴근하며 하던 일을 계속했어요. 이제 저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되니 더 열심히 해야겠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는 물량도 많아지고 주문도 늘어나서 작은 사무실을 계약해서 그곳으로 출근을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소송도 저의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장희숙에게서 위자료를 받았고 재산이라고 해봐야 살던 집 전세금이었는데 대출 빼면 많이 남지도 않아서 남은 돈으로 분할해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끝을 낸 저는 홀로 서기를 준비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이혼한다는 사실을 친구들이 다 알게 되었죠. 저는 하소연처럼 몇몇 친구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했고 당연히 그 소문은 동창들에게 다 퍼졌습니다. 당연히 동창들은 놀라워하면서 전남편과 장희숙을 욕했고 그 일은 전남편과 장희숙 귀에도 들어갔죠. 처음엔 저한테 연락해서 위자료도 다 줬고 끝났는데 왜 이런 소문 퍼뜨리냐고 난리를 치면서 고소하겠다느니 어쩌느니 하더라고요. 남의 가정 파탄내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건 괜찮고 자기가 소문에 휩싸여서 욕먹는 건 못 참겠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친한 친구에게 하소연한 거지 제가 일부러 소문을 낸 적도 없는 데다 지가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하겠나요? 고소한다느니 어쩌느니 했지만 결국 흐지부지 되었고 소문은 소문대로 다 났었죠.
들리는 얘기로는 결국 장희숙과 전 남편은 살림을 합쳤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끝났지만 그 얘기를 들으니 또 씁쓸하긴 하더군요. 하지만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두 사람이 깨졌다는 소리도 다시 들었습니다.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척 하더니 결국 같이 사니까 반년도 안 돼서 깨진 거였죠. 참 가지가지한다 싶더라고요. 반면 저는 이혼 후에 훨씬 일이 잘 풀렸습니다. 하던 마켓 사업도 잘 됐고 도매 사입에서 점차적으로 자체 제작 상품 비율을 늘리면서 저희 고유의 브랜드를 만들었거든요. 편하고 원단도 좋다며 인기도 많아져서 엄마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저와 언니는 좀 더 큰 사무실로 옮겼고 직원도 뽑았고요. 처음 저에게 일을 같이 하자고 손 내밀어준 그 언니가 저에게는 참 귀인 같고 고맙더라고요. 언니 덕에 저도 혼자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또 이렇게 꿋꿋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요. 결혼 생활 동안은 남편이 하도 저보고 못한다, 그만해라,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해서 자신감이 없었는데요. 오히려 이혼 후 사업도 잘 되면서 금전적인 여유 말고도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지가요. 남편의 배신을 알았을 때 참 힘들었지만 그때의 힘든 일을 계기로 더 좋은 방향으로 제 인생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사주팔자에서 말하는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였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대운이든 사주팔자든 결국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살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지금 마음 그대로 늘 매사 감사함을 가지며 아이도 잘 키우고 사업도 키우며 행복하게 잘 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